황태자의 첫사랑 비렐름 마이어 페르스터. 들어와요. 여기 커피 가져왔어요. 서슴없이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어제의 그 키 작은 여자였다. 아직 셔츠 바람에로 있던 카를 하이니히는 노크 소리가 났을 때 루츠시 외에 다른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었다. 자신의 옷차림에 곤혹스러워진 그는 한동안 그녀의 다정한 인사말에 대꾸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편히 주무셨나요, 태자님? 네, 고마워요. 약간 푹신한 편이죠, 저 침대. 하고 말하며 그녀는 지나가는 길에 수놓인 베개를 손으로 두드렸다. 하지만 태자님들은 아마 이런 것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녀가 커피상을 차리느라 그의 소중한 세면도구 가방을 아무렇게나 의자 위로 밀쳐놓는 사이에 그는 재킷을 찾아보았다. 그렇지만 재킷은 옆방에 있는지 아니면 루츠 씨가 함께 가지고 가버렸는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제가 따라드릴까요? 좋습니다. 설탕은 한 조각 아니면 두 조각? 하나만요. 그는 아직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감히 캐티앤 양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체 뭘 찾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맛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녀는 식빵을 조각으로 잘라 거기에 버터를 펴서 발랐다. 자, 여기. 고마워요. 그녀의 천진난만하고 싹싹한 태도에 다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는지 그는 셔츠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곁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키 작은 여자는 안락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서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맛이 있으세요? 네, 고마워요. 그가 계속해서 짧게만 대답을 하자 그녀는 이제 자기 쪽에서 한순간 마음이 초조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이다. 이분이 태자님이란 말이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잠자코 따져보았다. 태자들이란 원래 약간 따분하기는 해. 그러나 그 밖의 점에서는 태자는 그녀의 마음에 쏙 들었다. 무척 고상한 조끼를 걸치고 있군. 그리고 실크 넥타이에다 또 저 얼굴도 머리가 금발이라 어느 정도는 영국 신사처럼 보여. 문이 열리더니 루츠 씨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뿌리가 박힌 듯이 제 자리에 서 있었다. 태자는 셔츠 바람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고 저 뻔뻔한 계집은 지켜보고 있다니. 저하, 무슨 일이오? 아침 식사를... 그게 어쨌다는 거요? 아침 식사를... 제가 판단하기에 나리께서는 벌써 아침 식사를 들고 계신 건가요? 네, 이 아가씨가 가져다 주었소. 카를 하인리히는 약간 당황한 빛을 보이며 말을 했다. 왜냐하면 무관한 사람에게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침해당한 루츠 씨가 기분이 상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츠 씨가 어찌나 불쾌하고 불손한 표정을 짓고 있던지 태자도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나가시오. 밖에 나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요. 루츠 씨는 벼락이나 맞은 것처럼 멍하게 서 있었다. 내가 말을 잘못 들었겠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가 말을 잘못 들었건 아니건 간에 아무튼 주인 나리의 손짓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손은 정확히 출구 쪽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방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루츠 씨는 바깥의 외풍이 심한 복도에 서 있었다.
복도에서는 뚱보 하녀가 끊임없이 물을 튀겼다. 그가 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자신의 소름 끼치는 골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되르펠 부인이 마찬가지로 물청소를 하고 있었다. 제발 밖에 나가 있어요. 여긴 지금 청소 중이니까. 그래서 그는 얇은 에나멜 가죽구두를 신은 채 축축한 복도에서 태자 방의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 열차간에 서거나 아니면 지난밤 그 형편없는 침대에서 자다가 감기에 걸렸고 그래서 재채기를 해댔다. 3번, 6번, 20번 쉴 새 없이. 그럴 때마다 매번 바닥을 닦고 있던 뚱보 하녀가 말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 좋아하시네.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요. 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를 부를 생각은 꿈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처녀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루츠 씨는 문에 귀를 대고 엿들으려 해보았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불분명하게 겨우 들릴 뿐이었다. 아주 엄청난 스캔들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시작부터 잘하는 짓이군. 첫날부터 곧장 말이야. 그렇게 그는 기다렸다. 15분, 30분, 45분. 그러다가 결국 그는 일종의 절망 상태에 빠져버렸다. 뚱보 하녀는 가고 없고 주인은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요했다. 화환으로 장식된 마분지에 적힌 환영합니다 라는 글귀만이 그를 대놓고 비웃고 있을 뿐. 아직도 셔츠만 입은 채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카를 하이니는 담배를 연거푸 피우며 캐트앤 양의 수다를 웃음 띤 얼굴로 듣고 있었다. 지난 1시간 동안 그녀가 그에게 어떤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들 들려주지 않았으랴. 그녀는 나이가 몇이냐 하면 18살, 어디 출신이냐 하면 도나우 강변의 크렘스, 이곳에서 끔찍이도 먼 곳, 하이델베르크의 하구에는 몇 개나 되며 그들이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 총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현재 하이델베르크에 머물고 있는 빅토르 폰 쇠펠씨가 다음 주에 환영 햇불 행렬을 맞이하며 그녀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 2사람이 같은 날에 약혼식을 올렸으며 올해는 포도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도 맛은 아주 뛰어나고 등등. 그런 다음 그녀는 신문으로 넘어가 판사처럼 그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하이델베르크에 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튜빙엔에는요? 그것도 가보지 않았어요. 형제는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누이는요? 아니요. 그러면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오, 참 안 됐어요. 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녀는 그를 마치 이제 막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동정어린 눈길로 쳐다보았지만 뒤미쳐 자신의 처지도 그와 똑같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말하자면 저도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오. 그래서 2사람은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관습적인 동정심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되르펠 부인은 저에게 숙모나 할머니 뻘이 된답니다. 저도 이 집에 단지 도와주러 와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반시간 전에 이미 내가려고 챙겨놓은 커피 쟁반을 아직도 손에 들고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앉아 침통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카를 하인리히는 조용히 그녀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사실 흔하게 생긴 여자는 아니었고
카렐부르크의 금발 처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은 남국 사람처럼 갈색빛을 띠었고 곱슬곱슬한 머리는 새까맣고 눈도 짙은 갈색이었다. 그녀의 전체적인 용모에는 매우 우아한 기품이 서려 있어서 사람들은 저절로 집시 처녀를 떠올릴 정도였다. 그녀가 감상적인 기분을 떨쳐버리기나 하려는 듯 몸을 살짝 흔들었다. 전 다시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하이델베르크에 머물고 싶어요. 이곳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요.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 그에게 뭐라고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재빨리 말을 이었다. 어제 제가 들려드린 그 시는 멋졌나요? 네. 그가 환심을 사기 위해 정중히 말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요. 그건 멋지지 않았어요. 아니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 시를 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르펠 부인, 그러니까 숙모님께서 그러길 원했어요. 태자님께서 계단을 올라오실 때 그와 다른 모습이었다면 전 라일락은 드렸을지 몰라도 그 시는 암송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모습? 내가 어떻게 다른 모습이 된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는 웃으며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캐티앤 양, 대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단 말인가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몸을 가까이 숙였다. 몇 초 동안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그 후 그가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의 첫 키스였다. 키 작은 여자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 손에 커피 주전자, 버터 그릇, 찻잔들이 놓인 쟁반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키스를 하려 하자 그녀는 뒤로 몸을 뺐다. 안 돼, 안 돼, 하지 말아요. 캐티, 전 싫어요. 싫다고요. 그녀는 발을 세차게 굴렀고 한순간 무척이나 화가 난 듯이 보였다. 잠시 말이 중단되는 숨막히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녀는 쟁반을 왼팔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검은 곱슬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태자님께서 반드시 지금 당장 아셔야 할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약혼한 몸이에요. 이제 곧 1년이 다 돼가요. 카를 하인리히는 난처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더듬거리며 겨우 몇 마디만 입 밖으로 냈을 뿐이다. 그의 보잘것없는 첫사랑의 모험은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다. 아마 그는 상황이 그렇다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했고 쉽게 잘 믿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이 여자에게 비열한 짓을 했다고 믿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불안하고 후회 막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도 이제 나름대로 인상 좋고 친절한 태자를 그토록 심하게 대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저렇게 당황해서 시뻘개진 얼굴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몰라. 이제 보니 정말 사랑스러운 남자야. 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그녀가 말을 꺼냈다. 아마 사람들이 약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프란첼은 결혼하려면 꽤나 오래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이는 벌써부터 안달이지만 전 아니에요. 당신은 제 오스트리아식 억양이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스트리아식 억양?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이런 엉뚱한 말이 나오자 그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저는 오스트리아식 말은 전혀 쓰지 않아요. 제가 싫어하기 때문이죠. 프란첼이 그런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이는 말하자면 빈 사람이니까요. 그렇군요. 당신은 그이가 이곳 하이델베르크에 산다고 생각하셨겠죠? 카를 하이니히는 당황해서 그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대답을 해주기 위해 말했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캐티는 그것이 아주 멋진 농담이나 된다는 듯이 웃어 제꼈다. 그녀는 요란하게 웃느라 찻잔들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프란첼은 평생 한 번도 빈 시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헝가리로 가는 것만 제외하면 그이는 그토록 꽉 막힌 남자죠.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말 거래상이에요. 무슨 거래상이요? 영업용 마차를 끌 튼튼한 말을 사오죠. 그런 일에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요. 지난번에는 눈처럼 하얀 백마 2마리를 헝가리에서 데려왔어요. 그러자 리키 에스터라즈가 그 말들을 다시 사들였어요. 그러나 보세요. 프란첼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녀가 돌아서서 코르셋 모양의 조끼를 만지작거리더니 조그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은 그녀의 심장 위쪽 매우 따뜻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았고 캐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기 위해 그의 팔 위로 머리를 숙였다. 봐요. 정말 인상 좋게 생겼죠? 오, 그래요. 콧수염이 가장 멋져요. 그렇지 않나요? 사진에 나온 프란첼이라는 남자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었다. 상의 단축구멍에는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머리에는 납작한 태가 달린 실크 해트를 약간 비스듬히 눌러쓰고 입에는 가늘고 긴 버지니아 시가를 물고 장갑을 낀 유별나게 큰 손에는 은재 말 머리 손잡이가 달린 채찍을 들고 있었다. 근사하죠. 그쵸? 그래도 난 그이와 결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영문을 몰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그의 나이가 거의 아버지 뻘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바울 대축일이 오면 30이니까요. 그리고 둘째, 전 빈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정을 설명하자면 제게 숙모이신 데르펠 부인에게 오빠 되시는 분이 프란첼의 아버지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프란첼 아버지의 사촌이었어요. 그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애는 프란첼에게 시집 보낼 거라고. 그런데 지난 성요한절에 그가 제게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서는 다들 그래야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지만 전 이렇게 밝혔어요. 당장은 안 되고 일단은 미뤄두고 싶다고 말이죠.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생각에 잠겨 들여다보았다. 따지고 보면 그이는 사랑스러운 남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두 눈이. 그녀가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를 하인리의 몸에서는 열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녀가 바짝 붙어서 있어서 검은 곱슬머리가 그의 어깨에 와 닿았고 이렇게 들떠서 급하게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부푼 가슴이 팽팽하게 조이는 조끼 아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누구나 결혼은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래요. 그녀는 무언가를 닦아내기 위해 손으로 눈을 슬쩍 문질렀다. 그런 다음 프란체리 사진을 찻잔들 사이에 밀어 집어넣고 나서 깊이 한숨을 쉬며 쟁반을 다시 팔에 올려놓았다. 전 이제 가봐야 해요. 그녀가 옆으로 지나가려 하자 그가 순간적으로 그녀를 꼭 붙들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두 번째 키스를 했다. 첫 순간에는 자신의 불손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듯 약간 주저하는 키스였지만 그녀의 따뜻하고 붉은 입술이 뒤로 물러나지 않자 그의 입맞춤은 점점 더 강해졌고 더욱 열렬하고 뜨겁게 변했다. 캐티. 두 사람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그는 잠시 그녀를 놓아주고 고개를 뒤로 젖혀 그녀를 쳐다보더니 또다시 키스를 퍼부었다. 끊임없이. 마침내 그녀는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들어 말없이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더는 사랑하는 캐티. 그런데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나 카를 하이니라고 해요. 그 두 자가 전부인가요? 네. 카를 하이니. 참 이상한 이름이군요. 그러더니 그녀가 벼랑간 그를 와락 감싸 안았다. 카를 하이니. 예기치 않게 문이 열리는 바람에 루츠 씨는 뒤로 주춤 물러났다. 그러나 방에서 나온 처녀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뺨을 붉힌 채 곁을 지나 복도로 건너갔다. 그는 자신의 금도금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시간 반 동안이나. 그로부터 10분 후 태자 나리의 몸치장을 다 끝낸 루츠 씨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소해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날씨는 어떤가요, 루츠? 좋습니다요, 저하. 오늘이 수요일이랬죠? 그렇습니다요, 저하. 모두가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물어보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 뿐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태자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루츠님이었다. 오, 어리석은 짓을 벌일 용기도 별로 없고 시종 앞에서조차 모든 걸 감추고 싶어하는 그 높은 양반들을 나는 잘 알고 있어. 젊음의 혈기라고는 전혀 없는 소심하고 나약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지. 황태자들이란 제후가 아니고 그들이 대외적인 중요성은 많은 경우에 거의 전무했다. 황태자들이 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았다. 황태자들의 대권 가능성을 따져보는 일은 복권에 돈을 거는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안 되겠어. 루츠 씨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 망할 놈의 하이델베르크는 내게 맞지가 않아. 난 카를부르크로 돌아갈 거야. 대공전하의 신임을 누리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하인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대공전하께서는 연세가 56세이시니 80세까지는 거뜬히 사실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한몫 크게 챙겨 놓았을 테니 황태자 나부랭이는 완전히 무시해도 좋아. 그는 새 주인 나리에게 솔질을 해주는 동안 또 이런 생각도 했다. 두고 봐. 내가 카를부르크로 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하면 그때는 다들 놀라 자빠질 테지. 태자는 루츠에 대해 잠시 난감했던 기분을 이상하게도 빨리 이겨낸 것으로 보였다. 루츠, 고문관께서는 준비가 다 되셨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얼른. 잠시 후 루츠 씨는 몹시 화가 난 표정을 하고서 돌아왔다. 고문관께서는 아직도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원, 어떻게 그럴 수가? 해가 벌써 하늘 한가운데 떴는데.
태자는 웃으면서 복도를 건너가 부엌 문가에 서서 미소를 보내고 있는 캐티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주먹으로 박사 방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아니 박사님, 한낮이 다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곧 갑니다. 5분만 기다리세요. 태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 앞에 버티고 서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복도에서 공연히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키 작은 여자를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마침내 박사가 허겁지겁 옷을 걸치고 나타났다. 잠시만요, 루츠. 루츠 어딨나? 루츠, 날 좀 도와주게. 넥타이를 뒤에서 단단히 당겨주게. 됐어.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태자님. 옷을 솔로 좀 털어주게나, 루츠. 그러고 나서 커피도 한 모금 가져다 주고. 마차로 드라이브나 하시죠. 밝은색 장갑을 끼면서 아직도 캐티와 눈길을 주고받고 있던 카를 하인리히가 말했다. 마차는 두고 걸어서 가시죠. 그것도 좋아요. 그러는 동안 루츠 씨는 넥타이를 단단히 당겨주고 솔질을 해주고 커피를 날라왔다. 이 모든 일을 그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품위 있고 침착하게 해냈다. 그러나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 심한 짓이었다. 이 뻔뻔한 훈장 녀석 같으니, 이 양반이 나를 사환으로, 만인의 하인으로 취급하다니. 옷을 솔로 좀 털어주고 커피도 가져다 주게. 저 고상한 양반은 자기 외투를 스스로는 털 수 없단 말인가? 루츠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군주 가족을 모시는 시종의 의무와 권리는 궁정관리 그것만큼이나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는 전적으로 오로지 자신이 모시는 주인의 개인적인 용무만 보살피면 되고 박사의 그 모든 무리한 일들을 떠맡아야 할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시종과 일반 하인은 신분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서 결코 한 묶음으로 취급될 수 없다. 전자는 명인이고 후자는 일꾼에 해당한다. 이 루츠님이 훈장 녀석에게 커피를 날라다 주다니 웃기는 일이야. 아니, 도리어 결코 웃지 못할 일이지. 또 카를 하인리히는 그런 일을 그냥 보아 넘기다니. 박사님, 저는 루츠 씨가 모든 지시를 오로지 저희 입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태연이 옆에 서서 내가 솔질하는 걸 쳐다보기만 했어. 이제는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할 일만 남았군. 내 구두도 닦아주게. 그런 말을 꺼내기만 해봐라. 끝장을 내버리고 말 테니. 박사는 파리에서 유행하는 새 실크 해트를 썼고 날씨가 매우 따뜻한데도 멋을 부리기 위해 세련된 봄 애투를 걸쳤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최신 유행의 옷차림을 한 신사처럼 보였지만 카를 하인리히 옆에 서면 몰골이 초라해 보였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날씬하고 젊음이 넘쳤고 다른 한 사람은 키가 작고 잘 먹어 몸집이 피둥피둥했다.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토록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함께 다니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정말 마차를 타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사님? 원 말도 안 돼요. 이 좋은 날씨에 성으로 걸어서 올라가도록 합시다. 카를 하인리히는 오늘도 걸어서 가는 일에 아직 제대로 적응이 되지 않았다. 환한 대낮에 마차도 하인도 뒤에 거느리지 않고 거리를 걸어가는 일이 영 이상하게만 여겨졌다. 그는 거리를 두려워하고 광장을 건너갈 때는 조금도 안심하지 못하는 신경증 환자와 같은 상태였다. 그에게 박사 같은 동반자가 있어 다행이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주위가 신비감을 주는 어스름에 잠겨 있어서 그들은 손으로 더듬으며 나아가야 했고
복도에서는 늘어선 상자들 사이를 꼬불꼬불 빠져나와야 했다. 마침내 그들은 환한 햇빛이 비치는 현관문 앞으로 나섰다. 날씨 한번 좋구나 좋아. 박사가 말했다. 이런 날씨는 틀림없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야. 참으로 덥군요. 오늘은 원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는 마주치는 처녀들마다 얼굴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랑스런 하이델베르크에서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 어쩌면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사랑을. 그들 두 사람은 느리게 겨우 앞으로 나아갔다. 왜냐하면 카를 하인리히가 가게 앞마다 멈춰서서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듯이 진열창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가게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박사가 설명해 주어야만 하는 물건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다가 그는 벼랑간 어린애 같은 소망에 사로잡혔다.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사보도록 합시다. 대체 뭘 말인가요? 박사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사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물건들을 구입했다. 실크 넥타이 2개, 밝은색 장갑, 펜꽂이와 펜대, 잉크, 필기용지, 명함. 카를 하인리히가 박사에게 선사한 고급 서류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마르크를 주고 구입한 작은 동전들이 달려 짤랑거리는 은재 팔찌 하나. 그건 또 누구에게 주시려고? 캐티 양에게요. 캐티가 누군가요? 어제 시를 암송에 들려준 여자 말이죠. 그 여자 이름이 캐티인가요? 네, 캐티라고 해요. 이제야 박사는 자신이 오늘 오전을 내내 잠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태자를 옆에서 쳐다보았다. 그것은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태자가 오라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청춘은 쉬어빠지라고 있는 게 아니야. 한 번 더 20살 시절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산비탈은 온통 꽃들로 뒤덮여 있었다. 산으로 오르는 그들의 발 아래로 서서히 멀어져가는 도시의 모습은 매혹적이었다. 집집마다 굴뚝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듯한 밝은 태양 아래서 석판 지붕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너머로 펼쳐진 오덴발트 지역의 숲은 5월의 연한 녹색을 띠고 있었다. 마침내 집들 건너편에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기다란 은빛 띠가 보였다. 네카강이었다. 두 사람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카강이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서 강을 따라 위쪽과 아래쪽을 둘러보았다. 네카강. 그 강은 실러의 고향인 슈바벤, 울란트가 살던 땅, 호헨슈타우펜 왕조령의 슈바벤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강은 오래된 요새인 튜빙헨을 지나 로이틀링을 끼고 돌아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흐르다가 하일브론을 가로지르고 유서 깊은 베를링엔 성체를 지나면서 구석구석 추억과 시문이 살아 숨쉬는 땅을 지나온다. 그렇게 거친 후에 마침내 네카강은 하이델베르크에 도달해 넓고 평탄한 라인 평지로 빠져나간다. 네카강은 지리부도가 보여주듯이 마나임에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이곳 하이델베르크에서 끝난다. 독일의 다른 강들과는 전혀 달리 그 강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동화의 찬란함 속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들은 묵묵히 계속 올라가 붉은 사암으로 된 오래된 성문을 지나 성에 딸린 정원으로 들어섰다. 입구에는
여행 안내자 서너시 서서 하품을 하고 있었지만 안쪽 담쟁이 덩굴에 휘감긴 오래된 나무들 아래는 사방이 고요하고 한적했다.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은 정오인 이 무렵에는 도심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이 시간에는 시내에서 낮술을 마시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시민들은 한낮에는 정처 없이 돌아다닐 여유가 없었다. 다람쥐 한 마리가 그들 앞으로 뛰쳐나와 담쟁이 덩굴 사이로 사라졌을 뿐 그 외에는 주위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말없이 계속 걸어갔다. 다리를 지나 성의 안뜰로 들어갔다가 발코니로 빠져나와 다시 폭격으로 파괴된 성탑을 돌아 난간을 따라갔다. 박사가 이따금씩 한두 마디 말을 걸었지만 태자는 짧게 대답하거나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다.